제로 콤플렉스도 오픈 초반에 엄청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요리했던 건 좋은 식재료를 통해서 채소의 특징이나 좋은 식재료의 특징을 가볍게 이렇게 부각시켜주는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똑같이 했는데 한국에서는 작물들이 그런 맛이 안 났던 거예요. 그런 고유의 맛이 나지 않은 것들로 네. 진짜 가볍게 터치만 하다 보니까 진짜 네. 맛이 없는 요리가 되는 거예요. 아, 맛 자체가 좀 떨어지네. 뭔가 맛을 덧붙였어야 됐는데 오히려 맛을 빼버리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제로 컴플렉스랑 페스타 바이 충우 외에도 납품하고 계신 업장들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미슐랭 레스토랑들은 많이 거래하고 있고요. 링글스도 거래하고 있고 정식당, 링글스 네, 정식당. 그리고 비노 이번에 새로 등록되신 띠뚜아몽도 네, 허브를 보내드리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라이프 플러스 피플의 신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매일 먹는 음식, 그 음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어떤 손길을 거쳐서 우리의 식탁으로 오는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분들은요, 서울에서 제로 컴플렉스 페스타 바이 충우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신 이충우 셰프님, 그리고 전남 구례에서 직접 흙을 일구면서 특수작물을 재배하고 계신 보타닉 남도의 장현주 농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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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렇게 셰프와 농부라는 각자의 위치에서 다른 식재료라는 주제를 두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두 분께서도 직접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구례에서 보타닉 남도라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셰프들하고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유기농 노지 재배를 고집해서 지금 특수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기농 노지 재배라고 하면 농약을 치지 않고 별도로 시설을 쓰지 않고 그냥 자연의 바람과 흙과 빛을 받으면서 자라는 작물들이라고 네, 맞습니다.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충우 셰프님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 콤플렉스와 페스타 바이 충우를 이끌고 있는 이충우 셰프입니다. 제로 컴플렉스를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되시는 거죠? 제가 2013년도에 제로 콤플렉스를 오픈했으니까 이제 한 13년 차인 것 같아요. 13년 차. 네. 지금 운영하고 계신 두 레스토랑이 워낙 유명한 식당이긴 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로 컴플렉스랑 페스타 바이 충우가 어떤 식당이고 어떤 철학으로 운영하고 계신지. 페스타 바이 충우와 제로 콤플렉스는 철학은 한결같습니다. 네. 좋은 요리의 시작은 좋은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요리하고 있고 어쨌든 좋은 땅에서 길러진 작물, 식재료를 많이 찾으려고 하고 있고 좋은 작물들을 이용해서 재료의 특징이 부각된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요리들을 해나가는 게 두 레스토랑의 특징인 것 같아요. 농부님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직업을 거쳐오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내가 농부라는 직업이랑 가장 잘 맞는다? 내가 이걸 할 때 왜 행복한지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굉장히 내향형 인간인데 저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케이터링을 10년 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만나야 하고 끊임없이 세팅 시간에 쫓기고 이런 것들이 좀 큰 스트레스로 계속 쌓였었나 봐요. 네. 그래서 10년 정도 하고 나니까 번아웃이 좀 오더라고요. 그 시기에 마침 팬데믹 때문에 모두가 다 멈춰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걸 기회로 삼으려고 했죠. 해보고 싶었던 농사를 좀 지어보자. 셰프님 때문에 이제 특수작물을 이제 입문해서 혼자서 이제 화분에 키우던 걸 진지하게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두 분께서 어떻게 해서 처음에 협업을 하게 되신 건지 그 사연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삼성전자와 협업을 했었는데 예전에 그때 당시에 케이터링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셰프로 참여했었고 그때 제 일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때 제가 특수작물들을 이용한 요리들을 많이 시연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때 이런 작물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도 이제 농사 짓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굳이 왜 이런 길을 택하려고 하는지 약간 의아한 마음도 들었었는데 눈빛이 너무 자신감 있는 그런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었고 원하시는 대로 한번 보내주시라. 그러면 제가 그걸 이용해서 한번 마음껏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제로 컴플렉스랑 페스타 바이 충우 외에도 네. 납품하고 계신 업장들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미슐랭 레스토랑들은 많이 거래하고 있고요. 링글스도 거래하고 있고 정식당, 링글스 네, 정식당. 그리고 비노 이번에 새로 등록되신 띠뚜아몽도 네, 허브를 보내드리고 있고 저도 몰랐거든요. 아, 지금 아신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점점 이제 넓혀가고 계시네요, 진짜. 저는 최대한 업장의 컨디션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저 스스로는 이제 소비자 친화적인
성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업장은 어떤 날을 두고 거래하시게 안 하고 제가 그분들의 일정에 다 맞춰요. 급하게 받으셔야 한다고 하면 그런 거 다 맞춰서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의 평일은 여기 상주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에 이제 거래처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네. 미팅을 위해서 서울에 갔다 온다든지 이런 일정을 거의 주말에 짜죠. 이렇게 연휴가 길면 제가 한 번씩 직배달을 돌기도 해요. 네. 직접 다 네네네. 들고 운전해서 가세요? 네네. 서울 쪽은 그리고 거의 업장들이 강남에 몰려있기 때문에 네. 한 번씩 이렇게. 근데 제가 좀 워커홀릭 재질이긴 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희가 오늘 촬영 중인 이곳이 보타닉 남도가 위치한 전남 구례인데요. 농부님께서 구례로 귀농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구례라는 지역을 선택하게 되신 건지 그 사연을 좀 여쭙고 싶었어요. 사실 구례는 저희 부모님 두 분의 고향이에요. 아, 근데 부모님도 고향에서 떠나신 지 굉장히 좀 오래되셨고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서울에서 계속 사셨어요. 그래서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사실 서울 사람에 가깝죠. 근데 다만 친가 외가가 구례에 있다 보니 저는 방학 때마다 구례에 계속 와서 한두 달 지내다가 올라갔거든요. 그 어릴 때 경험했던 이 지역의 식재료가 굉장히 저한테는 각인이 좀 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식재료가 얼마나 풍부하고 훌륭한지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내려갈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저희 할머니가 고향을 두고 너희들이 어딜 가냐. 지금 있는 농장도 사실 할머니가 알아봐 주신 곳이고 딱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느껴졌어요. 여기가 내가 좀 털을 닦아도 될 곳이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5년째 농사를 짓고 있죠. 노지재배라는 단어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노지재배 방법하고 이제 유기농 재배법을 고집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노지재배라는 게 말 그대로 비닐하우스나 기후를 조정하는 별다른 방법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바람과 물과 흙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맞으면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컨트롤하기 어려운 방법일 텐데 이런 재배법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어릴 때 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여름에 하지 감자를 캐서 사촌들하고 감자전을 만들어 먹었거든요. 근데 그 맛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감자를 언제 캐야 하는지 언제 먹어야 맛있는지 잘 모르세요. 네. 왜냐면 마트에서 사시사철 감자를 파니까요. 근데 이런 잊혀져가는 계절을 저는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셰프님들도 그렇고요. 사실 이제 이충호 셰프님처럼 제철 작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셰프님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미식이나 레스토랑의 미래는 또 젊은 셰프님들한테도 달려 있으니까요. 이런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노지재배가 더 힘들어질 텐데 이걸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좀 이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에 노지와 유기농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좀 힘든 점도 따르지 않으세요? 네, 많이 힘들죠. 누구한테 이 농사법을 하라고 추천은 도저히 못하고요. 어. 저는 제 철학과 소신이 있어서 하는 일이지만 수익성에서 따지면은 사실 안 하는 게 맞는 일이긴 해요. 근데 저는 코로나 때 많이 느꼈던 게 우리가 면역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질 거고 면역이라는 게 사실 음식에서부터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식재료 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건데 그게 결국은 건강을 위한 유기농 재배와 그리고 건강하기만 하면 사실 맛없으면은 소비자의 외면을 받기 네. 때문에 그 맛이라는 건 노지 재배라는 방법을 통해서 좀 향과 맛이 진한 재배법으로 다가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여쭤보는 건데 노지 재배로 길러진 작물들이 확실히 더 향과 맛이 진한가요? 특히 허브의 경우는 정말 그 차이가 커요. 아, 요즘은 스마트팜이나 공장형 농장 시설로 허브를 많이 재배하시거든요. 네, 그게 이제 벌레나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고 네.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허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온순한 방법으로 키우면 자기의 특성이 좀 잘 안 살아요. 허브는 직광을 맞고 바람과 비를 좀 맞아야 자기의 조직을 두껍게 만들면서 향과 맛이 진해지거든요. 그런 허브를 다이닝에서 썼을 때는 굉장히 그 차이가 커요. 아, 건강을 위해서 노지 재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맛과 풍미를 위해서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맞아요. 허브는 좀 고생시켜야 네, 맞아요. 맛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농부님들마다 다 가치관과 철학이 다르고 네.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해남에서 고구마 키우시는 분과 고창에서 키우시는 분의 방법이 달라요. 그렇게 따지면 어떤 정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키우는 땅에서 저만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건데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아까 이제 강한 허브와 약한 허브 이야기를 하셨는데 셰프님께서는 업장에서 이제 사용하실 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하시잖아요. 네네. 좀 어떤 걸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앞에 농부님이 이야기하셨던 내용 중에
중에 몰랐던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요리만큼 혹은 요리보다 더 그 이상으로 이런 맛있는 작물을 길러내기 위해서 혹은 건강한 작물을 길러내기 위해서 저만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고, 사실 이런 멘트를 들으면 이렇게 농부님이 키우신 작물을 무조건 맛있게 써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약간 좀 맛없는 건 뭐 안 쓰고 약간 이런 이야기도 하려고 했었는데 어디서 뭐 과학적으로. 예, 저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저도 이렇게 되게 어려운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혹은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맛있게 길러진 애들은 특징들이 되게 있어요. 그 특징들을 좀 많이 빠르게 캐치해가지고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더 부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항상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나요? 잘 길러진 것들은. 예를 들어서 맛에 포인트 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저희 제로 컴플렉스에서는 네. 나오는 허브 중에 예를 들자면 생선 디시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런 양념을 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손님들에게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건강하고 이런 향이 강한 것들을 아무것도 조리되지 않은 혹은 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꼭 느껴보시라고 의도적으로 한번 그런 디시를 만들고는 있어요. 그럼 정말 그 생선에서 나는 고유한 여러 가지 향들을 느껴보시라고. 생선뿐만이 아니라 네. 생선 옆에 있는 그런 허브나 허브들 이런 이런 야채들로 맛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가감하게 도전해보고 있어요. 진짜 잘 길러진 작물들이 중요하겠네요. 엄청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땅을 관리하냐에 따라서 작물에서 나는 맛과 향이 되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면 고구마를 먹었는데 허브 향이 난다거나 그렇게 조절할 수도 있을까요? 이거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네. 제가 겨울에는 하우스 안에서 관리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겨울에는 꽃을 쓰고 싶으셔도 꽃이 많이 없으니까 되도록 꽃을 쓰시기 위해서 하우스에 비올라라는 꽃을 심어놔요. 걔는 이제 날이 추워도 조금만 따뜻하면 꽃을 막 피우는 애거든요. 근데 비올라 옆에 박하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둘이 붙어 있으니까 비올라 꽃에서 박하향이 좀 나는 거예요. 원래 박하향이 나는 꽃이 아니거든요. 네. 그 맛이 또 오묘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브 옆에서 어떤 조금 향이 약한 작물을 키우던지 그런 식으로 조금 가까이 뭔가 붙여놓으면 서로의 향을 갖고 애들이 자랄 수도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네. 일종의 커스텀이네요. 네네네. 그게 작물 가능하더라고요. 커스텀. 네. 그건 진짜 보타닉 남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재밌다. 네. 올해는 페스타 바이 충우라는 새로운 레스토랑을 또 오픈하시면서 두 가지 업장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식재료 본질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집중하는 곳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메뉴판을 봐도 다른 이름을 짓는다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그 식재료가 가장 눈에 띄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 건지 여쭙고 싶었어요. 사실 막 크게 막 의도를 두고 한 건 아닌데 모든 셰프들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셰프들한테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식재료예요. 그 식재료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의 여부는 저희가 결정하는 거지만, 그래서 식재료명만 이렇게 적어 놓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식재료가 주인공인데 그 식재료에 대한 이름만 적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 생기는 느낌이 들어요. 네. 어쨌든 좋은 식재료를 구해야 된다는 막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플러스 모든 환경 같은 것들이 변하니까 주방의 환경도 수시로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는 튀긴 가지 이렇게 적어버리면 진짜 튀겨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은 비도 오고 오늘은 튀기가 싫어. 그랬을 때는 그냥 구워서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저 또한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식재료명만 적어놓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매일까지는 아니겠지만 자주 바꾸세요, 조리법을? 맞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되게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종종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그때 좀 작물 맛을 보시고 이거는 튀기는 것보다 부치는 게 더 맛있겠다. 맞아요. 그냥 바꾸시는 거예요? 맞아요. 작물의 상태나 이런 것들도 오는 상태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현장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형태를 많이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약간 장인 정신이잖아요. 가장 최상의 요리를 내보이겠다는. 그래서 직원들은 싫어해도 손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반응은 좀 어떻다고 느끼세요? 일단은 뭐 반응이라기보다는 저희 또한 계속 이렇게 해가면서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거든요. 네.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저희의 이런 도전과 수시로 이렇게 바꾸는 형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다행히도. 그러면 납품하시는 그 작물이 매번 이렇게 조금 새롭게 테이블에 오른 걸 보면서 농부님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근데 사실 제가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제 저희 작물이 어떻게 쓰이는지 저도 알아야 다음에 어떤 걸 보내드릴지 저도 좀 참고를 하기 때문에 저 1년에 한두 번은 업장에 가서 먹어보긴 네. 해요. 근데 그 이상의 터치나 그런 관여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생산 단계에서 생산자가 하는 일이 있고 또 그걸 보냈을 때 창작의 영역에서 셰프가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선을 확실하게 지켜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작물을 맛있게 써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걸 어떻게 쓰셨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걸 이렇게 살리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의견을 전혀 드리지 않고 그냥 그걸 정말 즐기러 가요. 어떤 요리로 나왔는지 그 아이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냥 단순하게 즐기는 아, 목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작물들을 보내주실 때 직접 기르신 분이니까 가장 네. 잘 아실 거잖아요. 이게 어떨 때 어떤 맛이 나고 어떨 때 가장 좋고 네. 이런 가이드라인도 애초에 드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청하시는 셰프님한테는 드리긴 해요. 아. 네, 근데 제가 먼저 그렇게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셰프님도 또 너무 바쁘시고 그리고 네.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할게요. 오늘부터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아, 진짜? 저도 참고하기 좀. 아, 그랬어요. 그럼 오늘부터 제가 네. 보내드리는 걸로. 네, 네. 참고사항을 정리해서 아니, 갑자기 그대로 다 듣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그거죠. 참고할 네. 사항이니까. 어, 뭐 갑자기 저는 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 모르셨구나. 네, 일을 더 주셔가지고 그러게요. 추가 일이네요. 기쁘게 네. 해드리겠습니다. 어. 조금 포인트 같은 것만 네네네, 찝어주시면.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진짜 그 서로의 영역을 되게 존중하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야, 농부님께서도 실제로 이제 네. 케이터링 업계에 계셨고, 그러니까 직접 요리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리됐을 때 가장 맛있는지, 접근하기 쉬운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서 어떤 시너지 같은 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경험 때문에 셰프님들한테 포장해서 보낼 때, 수확해서 보낼 때도 더 참고가 많이 돼요. 네, 이게 업장에 도착했을 때 어떤 상태로 보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로 꽃을 따서 보낼 때가 있어요. 이제 수경꽃 쓰실 때는 일부러 길게 따요. 줄기까지 쓰시진 않지만 길게 따서 최대한 오래 보존해서 쓰실 수 아. 있도록 하는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꽃을 길게 따면 처음에 물에 꽂아놨을 때 이제 화병처럼 물에 꽂아놓고 관리하시는 업장들도 많은데 그러면 이제 그 물에 닿는 부분이 계속 무르게 돼요. 그러면 계속 자르실 수 있게 제가 일부러 길게 끊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조절해서 보낼 수 있는 장점은 있더라고요. 제 경험이. 그러면 그런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게 요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음. 길게 끊어서 보내는 이유를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은 분들께는 설명을 드리기도 하죠. 제가 무게를 늘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네. 보존을 위해서 네, 그렇게 보낸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식용꽃이 사실 식재료 중에서는 굉장히 좀 예민한 파트에 있는 아이이긴 해요. 네. 기르기가 예민한가요? 아니면 아니요, 사용하시기에 사용하기가. 네, 좀 예민한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재배 방식에서도 무조건 최소한 무농약은 지켜져야 돼요. 꽃을 작물화 했을 때 세척이 너무 힘들어요. 조직이 너무 여려서 이걸 물로 제대로 이렇게 사과를 씻듯이 뽀득뽀득 씻을 수도 없고 그렇겠네요. 네, 세제를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가볍게 그냥 흐르는 물에 헹구는 정도로 하실 텐데 어떤 꽃들은 아예 씻을 수도 없는 꽃들도 있거든요. 너무 조직이 여리면. 그렇게 되면 무조건 약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알고 사용하셔야 되고 네,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게 판매자가 모두 다 양심적이길 바라면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 단계에서 그거는 필터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꽃 잎은 되도록 쓰셔도 되는데 꽃술에 독이 좀 있어요. 왜냐면 식물이 꽃을 피우는 이유는 번식이에요. 종을 이제 보존하기 위한 이제 그들만의 방식이기 때문에 독을 품고 있는 이유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떤 벌레나 다른 동물에게 먹히지 않기 위함이죠. 그래서 꽃술은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꽃을 쓰실 때는 꽃가루 알러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또 하나 네. 배웠어요. 저희는 꽃을 과감하게 쓸 때는 이런 거 홀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런 멘트 같은 거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알러지 같은 거 체크하고. 꽃에 대한 알러지가 네네네. 있는지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꽃술을 쓰실 때는 작은 꽃은 그래도 괜찮아요. 사실 사람이 그 작은 꽃 하나 먹는다고 해서 어떤 탈이 크게 나거나 하진 않아요. 꽃이 가진 독은 사실 인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곤충이나 동물 때문에 만든 거예요. 네. 그 작은 아이들이 먹으면 탈이 나는 요소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두 송이 먹었다고 해서 크게 탈이 나진 않고요. 다만 이제 알러지는 위험하니까 그건 체크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봄에 벚꽃
꽃이나 이런 작은 꽃들을 보내드리기도 하거든요. 음. 그런 거 한두 송이 올리시는 걸로는 괜찮습니다. 네. 한두 송이 올리지 않고 더 많이 줬어요. 저도 사실 네, 샐러드로 막 먹어요. 벚꽃 맞아. 시즌에는 벚꽃이요? 네, 벚꽃 막 뿌려서 샐러드로 먹거든요. 맞아. 아, 정말요? 네, 많이 쓰지 맞아요. 않아서 맛있고 벚꽃 맛있어요. 샐러드 네, 맛있어요? 네, 네. 달아요? 네, 꽃 달아요. 아, 진짜요? 근데 꽃술을 떼고 드세요? 떼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제가 먹을 때는 그냥 먹어요. 원래 그러니까 떼는 게 안전하긴 한데 그쵸. 아까 네, 꽃술에 독이 네, 독이 있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꽃술이라기보다는 꽃술은 그냥 꽃가루가 묻어져 있는 애고 네. 꽃 받침이 있어요. 아, 뭔지 아시죠? 아, 그 네. 꽃대. 네, 그 꽃 받침에 초 독이. 색깔. 네. 그러면 한려나 같은 것도 꽃대에 독이 있는. 근데 근데 한려나 이제 꽃대는 많이 먹는데. 네, 그거는 이제 검증이 된 거죠. 아, 모든 꽃이 괜찮다고. 다 그렇진 않고, 네, 이제 그렇구나. 프랑스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검증이 오랫동안 된 애들은 그냥 쓰셔도 되는데, 우리가 막 새롭게 쓰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에 네, 네, 네. 갑자기 이제 식용꽃 많이 파시는 분들이 예쁘니까 막 넣는 꽃들도 많거든요. 음.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큰 꽃일수록 독이 더 많고, 쓴맛이나 아린맛이 강하면 그게 독성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잎보다 이제 꽃을 전체적으로 통째로 먹었을 때 쓴맛이 강하다? 그건 꽃 받침을 빼고 드시는 게 좋은 거죠. 받침에 보통 독이 네, 있으니까 네, 네. 하나 배워가네요. 네. 벚꽃 샐러드 너무 신기하다. 먹어보고 싶어요. 다음 봄에는 벚꽃 네, 샐러드 기대하고 출시하셔야 있겠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뭐든 해야죠. 제가 아까 아마 농부님을 소개드렸을 때 특수작물을 생산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특수작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럼 대체 특수작물이라는 게 뭔가 정확히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에서의 특수작물은 특용작물이라고 해서 약용식물을 많이 일컫는데요. 요리에서의 특수작물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다이닝에 쓰시는 뭐 식용꽃이라든지 허브 이런 것들이 저는 프렌치 요리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보자면 허브나 식용꽃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그린이라고 주로 허브류의 어린 새싹 단계를 쓰시는데 그 정도를 지금 특수작물로 많이 분류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자생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먹었던 식물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긴 하지만 쓰시지 않았던 다른 부위 이런 걸 발굴해내서 소개하는 일들도 좀 집중하고 있어요. 그럼 셰프님께서는 특수작물을 활용하시는 입장에서 특수작물이라는 분야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이 자리가 있기 전에는 저에게 특수작물은 다품종 소량 형태의 생산 형태에 관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외국에서는 이미 알려져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작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저에게 특수작물은 보타닉 남도에서 길러지는 작물 지금은 당연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철학 있는 그런 건강한 식재료를 생각하고 기르고 잘 가꿔진 그런 작물들이 특수작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흔하게 접하긴 어려운 정말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작물 정도로 광의의 의미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접할 수 없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토양과 기후에서 재배하기 힘들다거나 해외에서는 잘 자라지만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작물일 텐데 그냥 언뜻 생각했을 때에도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열대 기후에서 잘 자라는 작물들도 재배를 하셔야 하는 일이 있을 테고 그럴 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저는 일단 어떤 식물을 키우고자 하면은 얘랑 친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친구를 친해지려면 이 친구가 어디에서 왔고 뭘 좋아하고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바지를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바지 이제 검색해요. 그러면은 얘는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의 기후에서 자라고 원래 원산지가 어디고 이런 역사가 쫙 나오면서 학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깊이 들어가면 나오죠. 그러면은 그걸 보고서 아 그럼 얘는 지중해성 기후에서 잘 자라는 애니까 건조하고 바람 많이 불고 해 따뜻하고 이런 거 좋아하겠네? 그러면 어떤 계절에 맞겠다. 그걸 생각하고 파종 단계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발화시킨 아이들을 그러면 얘는 건조한 거 좋아하니까 습기가 있는 하우스 안에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바깥쪽에서도 해가 일조량이 풍부한 위치와 이런 걸 다 잡아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관리하고요. 동남아 채소들도 키우기는 하는데요. 요즘에는 그 동남아에서 이제 이주해온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싸요, 인터넷에. 그래서 굳이 제가 키우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한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제가 구아바 나무를 몇 그루 키우는데요. 열매를 따기 위해서 키우지 않아요. 저는 그 아이의 잎과 꽃이 궁금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구아바 꽃으로 만든 메뉴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구아바 차로. 네, 고아바 차로 먹든 아, 뭐. 알겠습니다.
별도로 발주하시는 거 없이 그때그때 가장 좋은 제철 작물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협업하는 방식이 사실 서로에 대한 상당한 신뢰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분께서 지금 일하신 기간에 비해서 굉장히 탄탄한 신뢰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지 여쭙고 싶었어요. 사실 그런 방법이 저한테는 되게 익숙했었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요리를 했었는데 제가 일했던 곳들이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이 많았고 제가 농장이랑 이렇게 협업하면서 많이 느낀 것들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농장의 상황은 저희보다 농장에 계신 농부님들이 더 그 상황을 더 잘 알 텐데 제가 과연 의미 없이 오늘 파슬리 이번 주에 1kg랑 당근 5kg랑 이런 식으로 막 요청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분들은 재밌게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고 현장에서 그 작물들을 가까이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작물들을 매일매일 드셔보시거나 체크를 하실 텐데 가장 맛있는 상태를 알 텐데 그거를 믿고 따라가면서 그 작물을 보내주는 거에 대해서 만족해하면서 사용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그런 형태를 띠다 보니까 농장에서 제일 좋은 것들만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당황스러운 것들도 되게 많이 와요.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는데 몇몇 가지 작물들에 있어서 저도 몰랐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조리법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만들어 나가니까 조금 소소한 재미? 그런 것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미션처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재미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되게 힘든 작업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요리를 만들려면 이 허브가 꼭 필요하고 또 뭐 이 채소가 꼭 필요한데 그 주에 가장 좋은 채소 박스에 없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아예 메뉴를 변경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메뉴를 완전 통으로 변경한다기보다는 최대한 그 안에서 많이 찾으려고 해요. 저도 이 요리를 막 엄청 오랜 시간 동안 한 게 아니어서 모든 정답을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런 새로운 것들을 계속 조합해보면서 먹어보면서 어떤 상상을 하는데 물론 실패도 많이 하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새로운 맛들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생산자와 셰프가 협업을 하면서 지금 하시는 관계처럼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재밌는 시도들을 함께 해가는 관계에 계신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께서 실제로 이 현업에서 느끼시기에도 우리나라의 어떤 미식 문화가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제가 사실 처음 오픈했을 때보다는 되게 이런 관계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작물의 수준도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예전 분들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국 와서 조금 놀랬던 게 모양은 너무 예쁘고 작물들이 맛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이 많이 쌓이고 외국에서 또 경험하셨던 농부님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이렇게 맛있는 작물들을 키우는 분들도 서로 생기면서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되게 뿌듯하고 이렇게 맛을 향해 찾아가시는 농부님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더 많이 생겨야 우리나라 미식 발전에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고 셰프들도 거기에 맞춰서 좋은 식재료로 이렇게 요리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전반적으로 미식 산업에 대해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제로 콤플렉스도 오픈 초반에 엄청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요리했던 건 좋은 식재료를 통해서 채소의 특징이나 좋은 식재료의 특징을 가볍게 이렇게 부각시켜주는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똑같이 했는데 한국에서는 작물들이 그런 맛이 안 났던 거예요. 그런 고유의 맛이 나지 않은 것들로 네. 진짜 가볍게 터치만 하다 보니까 진짜 네. 맛이 없는 요리가 되는 거예요. 아, 맛 자체가 좀 떨어지는. 뭔가 맛을 덧붙였어야 됐는데 오히려 맛을 빼버리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조금 좋은 작물들이 많이 생기면서 요즘 앞으로 또 다가올 미래에 조금 가벼운 터치로 인해서 식재료의 특징들을 잡아내는 요리들이 또 한번 다시 부각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해외에서 요리를 배우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느끼셨을 법한 지점이네요. 네, 맞아요. 이건 제가 진짜 그냥 모르는 입장에서 네. 지나가듯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과일들이 되게 달잖아요. 네. 맛있고. 당연히 단 과일을 먹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일인데 그렇게 조금 품종을 달고 맛있게 개량한 것들이 건강에는 꼭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의 입이 단맛을 왜 맛있게 느끼냐면 그게 양분으로 빨리 전환이 되는 요소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당 떨어진다 하면은 에너지가 갑자기 확 떨어질 때 네. 사탕 하나씩 먹고 하잖아요. 네. 그게 당이라는 요소가 나쁜 게 아니라 정말 몸이 필요로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혀가 단맛을 무뎌지게 하면은 더 강한 단맛, 더 강한 단맛 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게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당뇨가 많이 오고 이런 걸로 많이 야기가 되는데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걸 저는 국가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미국도 설탕세를 거두면서 네네. 많이 관리를 하죠. 우리나라도 자꾸 이렇게 단맛만 부각되는, 특히 우리 외식하면 더 많이 느끼죠. 음식이 네. 전체적으로 다 달다는 걸. 과일도 그렇게 간다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먹어요. 아. 그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혀가 단맛에 길이 들어버리면 모든 음식을 다 달게 먹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도 안 좋은 일이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네, 봤을 네, 때. 네. 아까 셰프님도 저희 이제 점심 먹을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급식을 많이 먹고 반찬 문화가 있다 보니까 오이도 사람들이 그냥 생으로 먹지 않고 오이 무침을 해 먹는다거나 간을 많이 해서 먹다 보니까 더 그 식재료 본연의 맛이 뭔지를 좀 잊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양념이 세지고 간을 더하는 이유가 원물이 맛이 없으면 그렇게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맛있는 원물을 언제 먹을 수 있냐라고 하면 요즘에는 제철 식재료 달력도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참고하시면서 제철 식재료가 뭔지 좀 공부하면서 드시면은 훨씬 약한 간으로도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제철 식재료가 뭔지를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밤, 무화과 이 정도는 아는데 그때 예시로 주셨던 것 중에 가지가 가을에 맛있다 하셨는데 처음 알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좀 많이 알려지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저는 우리나라 미식 산업의 발전에 사실 마르쉐가 좀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마르쉐라는 건 이제 농부님들이 같이 모여서 여는 농부 시장 같은 건데요. 네. 마르쉐가 열린 지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시는 농부님들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서만 보던 식재료들을 그 농부님들이 그냥 키워서 거기에 갖고 나와서 파시면서 그런 걸 좀 접할 수 있게 많이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셰프님들도 마르쉐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셨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작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늘긴 했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 더 그 이상의 발전이 있으려면 저는 품질에도 이제 집중해야 될 때라고 봐요. 그래서 다품종이 집중을 이제 많이 받았던 시대가 가고 그 다품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맛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력에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과학적인 접근 네, 네, 방법이 맞습니다. 필요하네요. 네. 셰프님도 마르쉐를 종종 가세요? 종종 갔었고 요즘은 많이 못 갔는데 예전에 초반에 할 때는 좀 많이 해화에서 할 때. 맞아요. 초반에 해야에서 할 때. 아, 그 마로니에인가? 거기 네. 거기서. 마로니에 공원에서. 요즘은 근데 네, 테스타 되게 바로 앞에서도 하던데. 국립극장에서도 하고 네, 국립극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국립극장에서 꼭 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네, 되게 성수에서도 여러 하고. 군데서 네,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성수랑 뭐 맞아요. 국립극장이랑. 그래서 한번 찾아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농부님도 서울에서도 마켓을 자주 오시더라고요. 제 여건상 많은 마켓을 나갈 수가 없어서 네. 이제 카페 시트롱이라는 이제 양재천에 있는 카페에서 열리는 마켓에 2달에 한 번 정도 나가고 있어요. 사실 상권의 특성상 그쪽이 신선 작물을 많이 소비하지 않는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선 작물을 꼭 거기에서 많이 팔고 싶은 사람이어서 네, 그걸 목표로 이제 계속 꾸준히 갖고 나가고 있죠. 이런 작물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너무 맛있다. 그래서 이제 작물도 가지고 나가지만 그 작물로 이제 한 요리도 같이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이런 작물로 이렇게 요리하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벌써 거기도 나간 지 3년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마르쉐나 시트롱이나 이런 데 상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마켓은 있는데 네. 이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마켓은 아직까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농부님들마다 다르긴 한데 DM 보내서 받으실 수 있는 농부님도 가끔 계시고요. 근데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그 마르쉐만 있는 게 아니고 마켓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아, 맞아요. 네. 한 달에 몇 번씩 그냥 본인이 되는 일정에 갈 수 있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 많구나. 지역도 다양한가요? 네, 경기권에서도 이제 양평이나 뭐 이런 데서도 하시고 그래서 마르쉐에 관심이 있다면 그 농부님들 개인 SNS로 많이 관리하시니까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 보시면 이번에는 어떤 마켓에 나갑니다 뭐 이런 거 공지해 주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 일정에 맞는 꼭 마르쉐 아니어도 잠깐 틈새 홍보를 하자면 보타닉 남도에서도 네, 매월 이렇게 제철 작물들을 꾸려서 직접 햇상자를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네. 그거 되게 빨리 솔드아웃이 되더라고요. 네. 아, 진짜요? 네, 모르셨죠? 되게 다양한 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보면 이제 작물도 있는데 작물 말고도 직접 뭐 주먹밥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잼이랑 주먹밥 이렇게
이렇게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서 네네네. 보내주세요. 그 상자 저도 한번 볼게요. 아, 진짜요? 가면 볼 수 있어요, 지금? 아, 아니, 네,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딱 날짜 정해서 DM으로만 신청받아서 하는 건데. 이번에 알람 설정 해놓고 네. 늦지 않게 신청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식재료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고가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식재료들을 실제로 소비자들이 도시에서도 어떻게 가장 신선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지 생활 속에서 이어질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